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놓으려는 37살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배신은 적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다고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뼈저리게 맞는 말인지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놓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가장 사랑했던 남편과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친구, 두 사람에게 동시에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 어떻게 그 배신에 복수를 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는데 크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굶는 것도 아닌 딱 평범한 수준의 살림이었죠. 그래도 예순이 넘으신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을 키우시면서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다 된다고. 그게 부모님이 저희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저는 그런 부모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아착같이 살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고 졸업하자마자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 취직해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꼬박꼬박 저축했어요. 20대 내내 여행 한 번 못 가고 좋은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 모은 돈이었죠. 그렇게 10년 가까이 모으니 꽤 큰 목돈이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남편 현우를 처음 만난 건 제가 28살 때였어요. 공통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괜찮더라고요.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눈빛에 야망이 있었달까요? 당시 현우는 작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언젠가 꼭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야망 있는 남자는 사실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 눈빛에 반해서 사귀기 시작했고 2년을 만난 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어요. 현우는 다정했고 퇴근하면 같이 저녁도 차리고 주말엔 시장도 같이 다니고 소소한 것들을 함께하는 게 참 좋았죠. 그리고 현우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살갑게 잘했어요. 장모님, 제가 이번 주말에 인쇄소 들러도 될까요? 요즘 홍보물 디자인 관련해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요. 아버님한테 여쭤보면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네가 굳이 그런 데까지 신경 써줘서 참 고맙구만. 앞으로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제가 더 잘해야죠. 제가 잘해야 선아도 행복할 테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전부 연기였는지 아니면 그때만큼은 진심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시절만큼은 저도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현우도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아야, 나 사실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있는데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랑 내가 구상해온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 진지하게 창업을 해보고 싶어. 어떤 사업인데? IT 기반 소규모 물류 솔루션이야. 중소기업들이 물류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인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이 시장에 확실히 빈틈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시장 조사도 다 해봤고 자신 있어. 남편의 사업 계획을 들어보니 마냥 허황된 꿈은 아니었어요. 꼼꼼하게 준비한 티가 났고 시장 분석도 나름 탄탄했죠. 저는 현우를 믿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사업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현우가 모아둔 돈으로는 초기 개발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현우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야, 너무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 너가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거 나한테 투자해 줄 수 있을까? 반드시 갚을게. 사업 자리 잡으면 제일 먼저 너한테 다 돌려줄 거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줄게.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10년 가까이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더라고요. 알았어. 대신 약속해줘. 이 돈 투자하는 건 그냥 도움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사업의 공동 투자자라는 거.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고 힘들면 같이 버티는 거야. 당연하지. 선아, 너 없으면 이 사업도 없어.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렇게 저는 제가 모아둔 돈 전부를 현우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친정 부모님께도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두 분이 노후 자금 일부까지 보태주셨어요. 선아야, 우리가 크게 해줄 순 없지만 이 정도라도 보태거라. 현우가 성실한 사람이니 잘 될 거야. 아버지, 이 돈은 꼭 갚을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됐다. 갚을 생각 말고 그냥 잘 살아라. 그게 우리한테 갚는 거야. 부모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 돈이 두 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다는 걸 알기에 더욱더 잘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죠. 사업을 시작한 현우는 정말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엔 현우 회사 SNS 관리며 홍보물 제작이며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사실상 마케팅 팀장 역할을 무급으로 한 셈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딸 지우를 임신하고도 출산 직전까지 현우 회사 일을 놓지 않았고 출산 후에도 몸조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현우 회사 홍보 작업을 도왔습니다. 지금은 5살이 된 지우가 그때 뱃속에 있었던 거죠. 그때 제 옆에 늘 있어준 사람이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귄 친구예요. 20년 가까이 된 친구였죠. 저랑 동갑내기인 수진이는 성격이 밝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라 주변에 친구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랑 수진이는 유독 각별했어요. 결혼식 때도 수진이가 사회를 봐줬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 준 게 수진이었습니다. 선아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남편 사업 뒷바라지에 임신까지 했는데 좀 쉬어야지. 괜찮아.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하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래도 네 몸이 먼저야. 야, 내가 이번 주말에 갈게. 같이 밥 먹자. 내가 미역국 끓여올게. 그 시절 수진이는 제게 그런 친구였어요.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고 작은 것 하나에도 챙겨주는 저는 수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현우의 사업은 시작한 지 2년 만에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중소기업 2~3곳과 계약하는데 그쳤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거래차가 하나둘 늘기 시작했죠. 현우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선아야, 진짜 너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지. 고마워. 우리 같이 한 거잖아. 앞으로도 같이 잘하자.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3년 차부터 현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주 미세한 변화였어요.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자꾸 나가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사업이 바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할 시기라고 이해했죠. 그런데 문제는 집에 있을 때의 태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지우가 요즘 유치원에서 친구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래. 알아서 해. 애들 일인데 뭐. 뭐? 그게 할 말이야? 같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 선아야, 나 지금 중요한 미팅 준비해야 되거든?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었어요. 저는 점점 이 결혼 생활에서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았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설마 했어요. 설마 나한테 이러겠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었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무렵 현우 회사가 대형 물류기업과 대규모 계약을 따내면서 사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도 늘고 사무실도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현우 차도 수입차로 바뀌었죠. 겉으론 보기엔 승승장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성장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현우가 성공할수록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현우는 성공한 CEO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아야,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이 학원비에 생활비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여보, 이게 많은 거야? 지우 학원비랑 장 보는 거랑 생활비인데. 그리고 예전엔 내가 벌어서 보탤 때는 이런 말 안 했잖아. 예전이랑 지금이랑 다르잖아. 회사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허투루 쓰지 말라고. 기가 막혔어요. 제 돈으로 이 사람 사업 시작했고, 제가 마케팅 다 해줬고, 임신 중에도 일을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카드값 가지고 잔소리를 하다니요. 그때부터 저는 현우에게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얘기를 꺼냈을 때 현우의 반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 갔다 오자. 아버지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셔서 받으려 할 것 같아. 나 이번 주말 거래처 골프 약속 있어. 그럼 토요일만 잠깐이라도 들르면 안 돼? 얼굴만 비춰도 되는데. 선아야, 나 진짜 바쁘다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은 너가 다녀오면 되잖아. 예전에는 먼저 장인어른 뵈러 가자고 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 뒤로도 친정 방문은 번번이 핑계를 대며 빠졌고 부모님 생신에도 저 혼자 다녀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은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두 분이 서운해 하신다는 걸요. 아버지, 현우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괜찮다. 사업하는 사람이 바쁜 거 당연하지. 선아, 너나 잘 있어라. 예순이 넘으신 아버지가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고 고개를 돌리시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요. 노후 자금까지 보태주셨던 분인데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현우가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봤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수진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죠. 수진이가 현우한테 왜 문자를 보내지?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문자 미리 보기 내용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이번 주 볼 수 있어? 그런 문자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죠. 수진이가 20년 친구 수진이가 제 남편한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오더니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현우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수진이가 그럴 린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수백 번 되뇌었지만 그 문자 내용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선 현우 핸드폰을 몰래 확인할 기회를 노렸어요. 며칠 뒤 현우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깊이 잠든 사이 핸드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현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 번호를 쓰고 있다는 게 그때는 또 다른 의미로 기가 막혔죠. 카카오톡을 열고 수진이와의 대화방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제 세상이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미 1년이 넘어 있었어요. 처음엔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시작됐다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변해 있었죠.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주고받는 말도 만나는 장소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대화 내용이었죠. 수진이가 현우한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선아가 요즘 너 힘들게 하지? 나한테 다 털어놔.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현우는 걔는 몰라. 자기 입장만 생각하거든. 그래서 너랑 있으면 진짜 편해.
저는 그 대화를 읽으면서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와서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현우 얘기를 다 캐간 거였어요. 제가 현우한테 서운하다고 했던 말들, 힘들다고 털어놨던 말들이 전부 현우한테 흘러 들어갔던 거죠.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뒤로는 현우한테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그냥 아프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몸이 실제로 반응을 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구역질을 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기로 했죠. 울고 소리 지르고 당장 두 사람 앞에 뛰쳐나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복수가 아니라 준비다.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아내처럼, 밤에는 조용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죠. 제일 먼저 한 건 증거 확보였어요. 현우 핸드폰의 대화 내용을 날짜별로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고, 두 사람이 자주 가는 장소와 만나는 패턴도 파악했습니다. 현우가 거래처 미팅이라고 나가는 날이 사실 수진이와 만나는 날이라는 것도 확인했죠. 심지어 수진이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살펴보니 현우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들, 둘이 함께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 교묘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착수한 건 법적인 준비였어요.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현우 몰래 상담을 받으러 다녔죠. 변호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초창기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 창업할 때 현우가 투자를 요청했고 그때 제가 공동 투자자 개념으로 자금을 댔다는 걸 구두로 합의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구두 합의로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그때 미리 챙겨뒀던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업 초기에 현우가 저한테 이메일로 사업 계획서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투자금 내역과 함께 제 이름이 공동 투자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현우가 직접 서명해서 보낸 서류가 있었죠. 그때는 그냥 사업 초기라 정신없이 진행했던 일인데 저는 그 이메일과 서류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더해 제 계좌에서 현우 사업 계좌로 이체된 내역도 다 남아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의 이체 내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 자금 투자 내역과 공동 투자자 합의 서류, 그리고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들을 종합하면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창기에 지분에 대한 주장도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준비가 됐다는 느낌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수한 건 수진이 문제였어요. 수진이한테는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제가 직접 응징하기로 했죠. 20년 우정을 발로 차버린 그 여자한테 조용히 넘어가는 건 제 성격상 도저히 못할 일이었거든요. 저는 수진이의 주변 관계를 파악했어요. 우리 공통 지인들이 누구인지, 수진이가 어떤 모임에 나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수진이가 어떤 이미지를 쌓아왔는지. 수진이는 주변에서 착하고 의리 있는 친구로 통했거든요. 그 이미지가 얼마나 허구인지 제가 직접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건 그로부터 약 2달 뒤였어요. 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죠.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왔어요. 현우의 회사 창립 5주년 파티가 있었거든요. 현우가 거래처 관계자들과 직원들을 다 초청한 자리였어요. 저도 당연히 사모님 자격으로 참석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날 그 파티장에 수진이도 왔더라고요. 현우가 초대한 거였죠. 사모님인 저의 절친한 친구로서요. 그 뻔뻔함에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파티장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현우는 저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수진이도 저를 보며 반갑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두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결심이 섰습니다. 지금이다. 파티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거래처 대표님들과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때였어요. 현우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려던 참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저희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묵묵히 옆에서 지원해준 아내 선아에게. 그 순간 박수 소리가 났어요. 저를 향한 박수였죠. 저는 미소를 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남편이 저를 소개해줬으니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분위기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 대표의 아내 최선아입니다. 남편이 감사 인사를 드렸으니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이 회사가 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사실 이 회사의 초창기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파티장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술잔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죠. 이 회사는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과 저희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에는 이 회사 마케팅을 도맡았었고 임신 중에도 일을 놓지 않았어요. 현우 씨가 성공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성공의 씨앗이 누구였는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현우가 제 팔을 잡으려고 다가왔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 자리에 제 친구 김수진 씨도 오셨는데요. 수진이를 향해 시선이 쏠렸어요.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수진아, 20년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너가 나한테 한 짓 나는 절대 잊지 않아. 내가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마다 그걸 다 내 남편한테 갖다 바치고 뒤로는 내 남편이랑 1년 넘게 만나왔지. 네가 나한테 미역국 끓여다 줄 때, 내 임신 축하한다고 안아줬을 때 그 손으로 뒤로는 내 남편 손을 잡고 있었던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낯짝으로 온 건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고 현우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거래처 대표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파티 잘 즐기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티장을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은 곧게 세웠죠. 그날 밤 현우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야, 오늘 그게 무슨 짓이야? 거래처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게 할 짓이야?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냐고. 망신? 망신이 이제 뭔지 알겠어? 나는 몇 년 동안 당한 거야. 안 되겠다. 이혼하자. 오늘부로 나는 너랑 끝났어. 현우는 쩔쩔매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냉정하게 앉아서 말했어요. 좋아. 이혼하자. 근데 그 전에 내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한번 봐볼래? 제가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창업 초기 공동 투자자 합의 이메일, 수년간의 자금이체 내역,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도 정리 자료, 그리고 외도에 관한 증거들이었죠. 현우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이게 뭐야? 내가 창업 때 투자한 돈이랑 공동 투자자로 합의했던 내용이야. 이걸 근거로 나는 이 회사 지분에 대한 청구를 할 거야. 변호사 말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잖아. 옛날 얘기? 이메일이랑 서류가 다 남아있고 이체 내역도 다 있어. 거기에 외도 증거까지 더하면 위자료도 꽤 나오겠지. 재판까지 가도 난 상관없어. 내가 더 유리하니까. 현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결국 현우는 재판 없이 합의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길고 지루한 협상 끝에 저는 제가 요구한 조건을 대부분 관철시켰습니다. 회사 지분 일부와 재산 분할, 그리고 지유 양육권까지요. 현우는 결국 꼬리를 내렸어요. 파티장에서의 폭로로 이미 거래처 관계자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흉흉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수진이는 그 이후 공통 지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파티장에 있던 몇몇 공통 지인들이 그날 있었던 일을 주변에 알렸고 수진이가 다니던 모임에서도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과 문자가 몇 번 왔었는데 저는 읽고 삭제했어요. 20년 우정을 배신한 사람한테 제가 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우는 이혼 후 수진이와 계속 만났다고 하더니 얼마 못 가 그것도 끝났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뒤로 바람 피우던 사이가 앞으로 나아선 잘 되는 경우는 드문 법이니까요. 파티장 폭로 이후 거래처 두 곳이 계약을 해지했고 회사 분위기도 뒤숭숭해졌다는 말도 들려오더라고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뒀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 딸 지우와 단둘이 조용한 동네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처음엔 이혼이라는 현실이 낯설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어요. 오래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5살 지우는 밝고 씩씩한 아이라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에 처음엔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하지만 자초지종 말씀드리니 오히려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선아야, 사람 보는 눈은 틀렸지만 대처하는 방식은 틀리지 않았다. 잘했어. 예순이 넘으신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노후 자금까지 내어주셨던 분이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시다니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했어요. 저는 요즘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마케팅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쌓아온 경력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재취업을 할 수 있었죠. 오히려 지금 하는 일이 더 즐거워요. 내 것을 위해 일하니까요. 그리고 요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확인이 꼭 필요해요. 취약한 순간을 함께하는 척 다가와 그 취약함을 무기로 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수진이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힘들 때 내 편인 척 위로해주면서 뒤로는 내 약점을 갖다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적보다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선 자리는 오래가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닌 방식으로 쌓아온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현우도 수진이도 결국 자기들이 만든 결말인 거죠. 저는 오늘도 지우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해요. 조그만 손이 제 손을 꼭 쥐는 그 느낌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합니다. 저는 그 손 하나로도 충분해요. 지금 제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 손 하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결코 오래 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정을 도구로 쓰는 사람도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게 되어 있고요. 세상의 이치는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정확하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 지금 억울하고 힘드신 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만 감정에 무너지지 말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준비하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준비하는 자를 돕습니다. 저처럼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요즘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